백만장자 가문의 외동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대리석 저택 안에 감춰진 가족의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침묵이었다. 에이우구토 바콘첼롯, 막대한 재산을 쌓아 올린 사업가 아우구스투 바스콘셀로스는 딸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서울의 유명한 의사들, 전문가들, 심지어 해외에서 온 권위 있는 의료진까지 어린 해나를 진단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신체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성대는 완벽했고 청각 시스템도 건강했으며 인지 발달도 정상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8살이 된 해나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의 방은 수입 가구로 꾸며졌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림으로만 보던 장난감과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똑같았다. 마치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듯한 깊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매년 생일이면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같은 짧은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생일 케이크는 침묵 속에서 잘렸고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한 손뼉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우구스투는 막강한 힘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마음속에 안고 있었다. 해나가 어릴 때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아내는 결국 가족을 떠나버렸다. 그 후로 그는 아내의 빈자리와 딸의 침묵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살았다. 때때로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자신이 쌓아 올린 이 모든 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했다. 저택, 외제차, 호화로운 여행, 그 어떤 것도 깊은 침묵이 남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 월요일 아침 뭔가 달라 보였다. 해나는 늘 그렇듯 2층 커다란 창문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웃들의 방탄차나 동네를 순찰하는 경비원들을 멍하니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평범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며 지나가는 환경미화원이었다. 회색 아스팔트와 대비되는 주황색 작업복, 그의 절도 있는 동작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무언가가 소녀의 마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환경미화원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다. 42세의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고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지고 있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던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해나는 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엉망음을 들인 어떤 치료보다도 낯선 이의 단순한 몸짓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듯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우구스투는 가슴이 떨렸다. 그는 몇 년 동안 애써도 얻지 못한 것을 저 평범한 노동자가 단 몇 초 만에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우구스투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만남이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가에 서서 환경미화원을 뚫어지게 보던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딸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이 붙은 것 같았다. 거액을 들여 의사와 전문가들을 불러들였던 그는 한낮 길거리 노동자의 단순한 손짓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방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침묵을 깰 해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 호화로운 저택의 벽 바깥에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했다. 반면 해나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이불 속에 웅크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민형을 꽉 껴안은 채 얼굴에는 평화로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나를 엄마처럼 돌봐온 집사 카르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사장님, 아가씨가 달라진 것 같아요. 카르멘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다. 아우구스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약한 희망에 매달렸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워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 해나는 다시 그 창문으로 달려갔다. 마치 약속 시간이라도 외운 듯 그녀는 쓰레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금속성 차체가 모퉁이를 돌고 엔진이 크게 울리자 그녀의 눈은 전에 없던 빛을 발했다. 가브리엘은 악취 나는 봉투를 수거하는 고된 일상을 수행하며 그곳에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창가의 어린 소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팔을 들어 올리며
똑같은 손짓을 했다. 단순한 손 흔들기.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해나는 천천히 작은 손을 들어 올리며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화답했다. 8년 동안 그녀의 삶에서 누군가에게서 자발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우구스투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꼼짝 않고 지켜봤다. 질투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마음을 찔렀다. 저 환경미화원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무엇이 있었을까? 딸은 아버지의 온갖 노력을 무시하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몸짓에 반응하는 걸까? 마치 삶이 그에게 씁쓸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았다. 영혼의 침묵을 깨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아우구스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딸과 환경미화원의 교류를 막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아버지가 그토록 연약한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해나의 눈빛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살아있는 듯 세상과 연결된 듯 보였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이나 사회적 편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우구스투는 알지 못했다.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려는 딜레마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아우구스투는 카르멘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늘 신중하고 헌신적인 집사 카르멘은 사장님의 얼굴에 드리운 고뇌의 무게를 알아챘다. 카르멘,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지?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아가씨가 손을 흔들어 줬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단순했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우구스투는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체 가족의 울타리 안에 거의 발을 들여놓은 적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수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한편 해나는 새로운 일상이 생긴 듯했다. 그녀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렸다.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해가 뜨겁든 상관없이 소녀는 창문 앞에 서서 거리로 시선을 고정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그녀는 여전히 수줍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여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용한 기적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우구스투는 가슴이 먹먹했다. 딸의 애정이 낯선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해나는 그저 호기심이 많고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는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가브리엘 자신에게도 고단한 삶이 있었다. 먼 동네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고 아내가 떠난 후 두 아이를 홀로 부양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는 정도였다. 고된 노동,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는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늘 깨끗한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순수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고뇌에 시달리던 아우구스투는 더 가까이에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택 경비원들에게 환경미화원을 주시하고 그의 동선과 시간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해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순히 걱정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으로도 딸이 반응하게 만드는 데 단순한 한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서재에 홀로 틀어박혀 아내의 낡은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은 이걸 위협으로 여겼을까? 아니면 기회로 봤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내가 떠나던 기억은 여전히 아팠고 이제 삶은 또 다른 시험을 그의 길에 놓은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우구스투가 몰랐던 것은 딸과 환경미화원의 이 예상치 못한 인연이 곧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 해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까지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수요일 아침 해나는 카르멘이 아침 식사를 부르기 전부터 잠에서 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찬 듯 보였다. 고민형을 든 채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기다렸다. 몇 분이 천천히 흘렀을 때 갑자기 쓰레기차의 굉음이 거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유리창에 가져다 댔다. 마치 창문을 뚫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듯했다. 가브리엘은 늘 그렇듯 팔을 들어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창문을 열고 살짝 몸을 내밀어 더 힘있게 손을 흔들었다. 아우구스투는 복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지진을 맞은 듯했다. 식사 후 그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카르멘, 해나가 한 거 봤어? 창문을 열었어. 걔는 절대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있었다. 집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어쩌면 아가씨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우구스투는 심호흡을 했다. 자신의 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전히 몰랐다. 그는 늘 딸을 보호하고 고통으로부터 지키려 했지만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한 환경미화원의 손짓이 침묵을 깨는 열쇠가 된 것 같았다. 한편 가브리엘은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다. 고된 노동, 숨막히는 더위, 쓰레기 냄새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 자신만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매일 자신을 바라보는 저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 가브리엘은 어떤 공간도 침범할 의도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이상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마치 그가 그녀의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선택받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다시 생각했다. 두려움이 그를 좀먹었다. 낯선 사람에게 딸을 빼앗길까봐, 자신이 충분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봐, 그리고 자신의 부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까봐. 그는 해나가 외롭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했었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벽 바깥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작은 디테일, 눈빛 교환, 수줍은 손짓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아우구스투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 격변의 서곡이었다. 삶은 때때로 가장 큰 부가 가득 찬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몸짓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목요일, 일상은 반복되는 듯했다. 해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먹고 주황색 트럭이 모퉁이를 돌기를 기다리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손을 들자 소녀는 창문에서 사라지더니 카르멘의 놀란 눈을 뒤로 하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집사는 해나가 무거운 저택의 대문을 밀고 나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사장님. 그녀가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해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인도로 나갔다. 마치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 단순한 남자를 만나러 가려는 듯 결연해 보였다. 아우구스투는 패닉에 휩싸여 딸을 뒤따라갔다. 희애나, 지금 뭐 하는 거니?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저 인도에 앉아 무릎에 작은 손을 올린 채 기다렸다. 가브리엘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혹시라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무릎을 꿇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지? 해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그것은 그녀의 8년 평생 동안 처음으로 보인 명확한 소통의 몸짓이었다. 아우구스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편으로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방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딸의 눈빛은 달랐다. 생기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전에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브리엘은 이 섬세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을 꺼내 참을성 있게 접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는 임시로 만든 작은 종이배를 소녀에게 건넸다. 해나는 그 물건을 보물처럼 소중히 잡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그것은 수줍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카르멘은 할 말을 잃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세상주.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아우구스투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 환경미화원이 내가 몇 년 동안 시도한 것을 단 몇 분 만에 해냈다는 게 말이 돼.
그 장면에는 기적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해나는 종이배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마치 자신을 완전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가브리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간직하면 내일 또 만들어줄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단순한 몸짓 속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겨났다. 그날 아우구스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힐 것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가 들어섰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날 밤 아우구스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딸의 수줍은 미소가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한 음악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서재를 왔다 갔다 했다. 위스키 잔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수년간 전문가들과 치료에 여행에 돈을 썼는데 그가 단 몇 분 만에 모두가 실패한 것을 해내다니.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감사함, 상처 입은 자존심, 심지어 질투심까지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 감정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다. 이 교류가 계속되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끝낼 것인가? 한편 해나는 작은 종이배를 부적처럼 꼭 껴안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카르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몇 초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소녀가 악몽에 웅크리고 눈물 없이 울고 유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처음으로 해나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감동한 집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장님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기적을 목격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아우구스투는 평소보다 일찍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다. 해나는 이미 앉아 있었고 빵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종이배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감정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선물은 마음에 들었니? 소녀는 그 장난감을 더 꽉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는 뜻을 전했다. 그것은 작은 몸짓이었지만 아우구스트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로부터 직접적인 반응을 느낀 것이었다. 다시 쓰레기차가 나타나자 해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가브리엘은 기대에 부응하듯 주머니에 다른 종이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봉투를 수거하고 고개를 들자 어린 소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새로운 종이배를 들어 멀리서 보여주며 그녀를 위한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해나는 이번에는 수줍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밝고 생기로 가득 찬 미소였다. 아우구스트는 커튼 뒤에 서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한 줄기 빛이 마침내 그의 가족을 갉아먹던 어둠을 뚫고 들어온 것 같았다. 그 순간 아우구스트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직면한 딜레마는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까지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가브리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돈만으로는 해나의 눈빛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었다. 아우구스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곧 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변화시킬 겸손과 변혁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금요일, 아우구스트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창문이나 서재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원으로 나가 식물을 살피는 척했다. 불안감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해나는 늘 그랬듯 엔진 소리를 듣자마자 대문으로 달려갔다. 가브리엘은 소녀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수거용 카트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색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거리 한가운데서 능숙하게 종이를 접어 작은 종이 새를 만들었다. 해나는 종이 새가 완성되자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을 받은 것처럼 빛났다. 아우구스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관계의 힘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가브리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몸짓들은 어떻게든 소녀의 영혼에 닿고 있었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희망의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다가가 감사를 표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주저했다. 이웃들이 그가 환경미화원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강력한 사업가인 그의 모습에서 나약함을 보지 않을까?
이 하찮은 생각들이 그를 마비시켰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헤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종이새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마치 자신이 짊어진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부적처럼. 베란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카르멘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는 아우구스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 아가씨가 이 교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유니폼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아가씨의 마음에 닿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진심이에요. 아우구스투는 침묵했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울렸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아내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빛바랜 페이지에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다.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쳐줄 수 있다. 아우구스투는 마치 가슴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일기장을 덮었다. 마치 아내의 기억이 그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한편 가브리엘은 자신의 단순한 삶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이 이 부유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무거운 봉투를 끌고 많은 이웃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견뎌내며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그 소녀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계속 믿게 해줄 예상치 못한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였고 가느다란 보슬비가 아스팔트를 미끄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헤나는 창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은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주황색 트럭을 찾고 있었다. 카르멘이 아침 식사로 그녀의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소녀는 그날의 유일한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자 헤나는 대문으로 달려가 떨리는 작은 손가락으로 철창을 잡고 기다렸다. 가브리엘은 작업복이 젖고 신발에 진흙이 묻은 채 흠뻑 젖어서 도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소녀를 보자 늘 그랬듯 미소 지었다. 그는 비닐봉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몇 분 만에 임시 종이꽃을 만들었다. 헤나는 철창 사이로 건네진 선물을 부드럽게 잡았고 카르멘이 놀랍게도 그 종이꽃을 얼굴에 가져다 댔다. 마치 진짜 장미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그 몸짓은 가브리엘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는 그토록 작은 것에 아이가 그토록 섬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저택 안에서 지켜보던 아우구스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였다. 감동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내가 아빠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 그는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그 장면이 너무 소중해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꼼짝 않고 서서 마법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트럭이 떠난 후에도 헤나는 종이꽃을 껴안은 채 인도를 떠나지 않았다. 카르멘은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소녀는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넋이 나간 듯했다. 사장님, 카르멘이 나중에 말했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반응할 이유를 찾았고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아우구스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이 단순한 남자를 딸의 삶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딸이 이룩한 작은 진전마저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 목적지 없이 운전하다가 도심의 평범한 공원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여전히 내리는 보슬비에도 웃으며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지켜봤다. 그곳 가난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대비 속에서 아우구스투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행복은 저택의 크기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몸짓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이 생각이 사랑, 부,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 대해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할 깊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일요일은 바스콘셀로스 가문에 더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쓰레기차가 오지 않자 헤나는 불안해 보였다. 창밖을 내다보고 대문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마치 오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카르멘은 그녀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소녀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브리엘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명백했다.
마치 그 짧은 시간 만에 그 단순한 남자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딸이 자신의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헤나는 변했다. 그녀는 더 생기 있고 더 주에 깊게 보였으며 마침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백만장자는 감사와 분노 사이에서 몇 시간 동안 고민했다. 그는 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의 미소를 살 수 있을까? 수년간 사라졌던 눈의 반짝임을 어떻게 돈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 오후 늦게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아우구스투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운전기사를 불러 가브리엘이 사는 초라한 동네로 가자고 요청했다. 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대비는 더욱 뚜렷해졌다. 나무가 우거진 고급 빌라들은 단순한 집들로 바뀌었고 벽이 벗겨지고 함석 지붕을 얹은 집들이 많았다. 아우구스투의 가슴은 조여왔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벽 너머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작은 하숙집 앞에 앉아 낡은 작업화를 정리하고 있는 가브리엘을 보았다. 그 단순한 남자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몸짓에는 품위가 있었다. 불편함을 느끼며 아우구스투는 차에서 내렸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씨 맞죠? 그는 단호하게 들리려 노력하며 물었다. 환경미화원은 놀라서 일어서며 맞다고 확인했다. 아우구스투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아우구스투 바스콘셀로스입니다. 헤나의 아버지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딸은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반응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머리를 긁적이며 난감해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사장님. 이런 일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투는 굳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의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그 침묵을 깼다. 가브리엘은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우구스투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 경고처럼 그의 귀에 울렸다. 어쩌면 그 자신의 조급함이 장벽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딸이 말을 하기를 예전에 명랑한 아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의 기대가 오히려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이 그 길이 더 단순하고 더 인간적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었다. 월요일, 헤나는 더욱 불안해 보였다. 일요일의 부재가 흔적을 남겼고 이제 그녀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처럼 쓰레기차 엔진 소리를 기다렸다. 마침내 트럭이 모퉁이를 돌자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는 대문으로 달려가 가브리엘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소녀의 기대감을 눈치챈 환경미화원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이전보다 큰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는 차분하게 종이를 접어 작은 모자를 만들었다. 그것을 헨에게 건네자 그녀는 즉시 머리에 모자를 쓰고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짧고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 소리는 정원에 울려 퍼졌고 카르멘은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았다. 베란다에서 지켜보던 아우구스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그녀를 따라다니던 숨 막히는 침묵 외에 딸이 내는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말은 아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그의 모든 확신을 뒤엎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문으로 달려갔지만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순간을 방해할 용기가 없었다. 헤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가브리엘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고 한순간 백만장자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트럭이 떠난 후에도 헤나는 종이 모자를 쓴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점심 식탁에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마음 들었니, 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헤나는 그저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였지만 그 몸짓은 어떤 대답보다 더 가치 있는 눈빛에 빛을 동반했다. 카르멘은 소녀의 진전에 감동하여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가브리엘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운전기사에게 쓰레기 수거 경로의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가브리엘이 피곤하고 땀에 젖은 채 다가왔을 때 그는 고급차 옆에 서 있는 백만장자를 발견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가 말했다. 그 말투는 우월감이 아닌 답을 찾는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대체 어떻게 해야 제 딸이 당신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가브리엘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평범한 아이처럼 대할 뿐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압박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미소와 작은 몸짓을 건넬 뿐이죠. 아마도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투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이 장벽이었을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환경미화원이 해나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아우구스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만큼이나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고 곧 나타날 장애물들은 이 예상치 못한 관계를 시험할 것이다. 다음 날들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해나는 주황색 트럭을 기다렸고 매일 아침 가브리엘은 종이로 만든 단순한 선물을 들고 나타났다. 작은 종이 비행기, 나비,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이나 해나가 썼던 임시 종이 왕관까지.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헨에게는 전례 없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더 활짝 웃고 짧은 웃음소리를 내며 생기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카르멘은 자신이 목격한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아우구스투는 이 변화를 자신이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쁨과 고통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아우구스투는 해나가 몇 달 동안 다니지 않던 사립학교 교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교장은 해나가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즉각적인 결정이 없으면 자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바스콘셀로스 사장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따님은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언제까지나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투는 새로운 압박감에 짓눌린 채 전화를 끊었다. 겨우 세상에 반응하기 시작한 해나를 다른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편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해야 할까? 그날 밤 그는 카르멘에게 말했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이제 겨우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견뎌낼 수 있을까? 카르멘은 그녀의 단순한 지혜로 대답했다. 사장님, 때로는 아이들에게 벽이 아니라 다리가 필요해요. 아마도 아가씨에게는 이 과정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우구스투는 즉시 가브리엘을 떠올렸다. 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백만장자 딸의 학교 생활을 돕는 환경미화원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납득이 갔다. 그만이 진심으로 헨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한편 가브리엘은 자신만의 조용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이 석 달치 밀린 방값을 요구했다. 가브리엘, 금요일까지 돈을 못 내면 나가야 해. 충분히 기다렸어. 환경미화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고된 시간을 일했지만 월급의 대부분은 전처와 사는 아이들에게 보내졌다. 자신의 생활비는 겨우 남는 수준이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걱정이라는 짐도 짊어졌다. 그 대비는 극명했다. 해나는 종이접기를 껴안고 마침내 꿈속에서 미소 지으며 잠들었지만 가브리엘은 낡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위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정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가장 부유한 사람조차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점점 더 얽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구스투는 해나가 가브리엘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카르멘은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웃고 있는 소녀의 그림이었다. 해나는 마치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해 그린 것처럼 그 그림을 꼭 쥐고 있었다. 트럭이 다가오자 그녀는 대문으로 달려가 수줍은 몸짓으로 가브리엘에게 종이를 건넸다. 환경미화원은 할 말을 잃었다. 소녀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는 그림을 마치 트로피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우구스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모순적인 감정들을 느꼈다. 딸에 대한 자부심,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투, 그리고 그 단순한 남자가 해나의 마음에 틈새를 열어줬다는 조용한 감사함. 하지만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우구스투는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대체 백만장자는 환경미화원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토록 깊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운명은 또 다른 조각을 파내놓았다.
가브리엘은 수거 회사 사무실로 불려가 자신이 두려워하던 소식을 들었다. 가만히 있을 거라는 통보였다. 그는 성실한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 명단에 있었다. 이는 곧 수입 감소와 생활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의미했다. 그는 만견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비밀을 혼자 간직했다. 자신의 슬픔이 헨에게 알려지거나 그녀의 진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아우구스투는 학교 교장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생각했다. 헤나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비난에 짓눌리지 않고 어떻게 그녀를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카르멘은 가브리엘이 그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아우구스투는 그토록 파격적인 제안을 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 그날 밤 헤나가 가브리엘이 아까 소중히 간직했던 종이 새와 그림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아우구스투의 열려있는 공책 위에 놓았고 그가 학교 회의에 대해 메모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치 소녀가 자신의 조용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리에서든 교실에서든 가브리엘이 자신의 곁에 있기를 원했다. 아우구스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마도 자신의 벽을 허물 때가 된 것 같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딸을 모든 판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헤나의 결연한 표정은 그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아우구스투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가브리엘을 따로 불러 외부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저택의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했다. 환경미화원은 놀라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직 작업복을 입은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정원을 가로질렀다. 헤나는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자신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 몸짓은 아우구스투를 할 말을 잃게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가브리엘 백만장자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헤나의 학교가 그녀의 복귀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당신 앞에서만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과정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은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제가 환경미화원이 엘리트 학교 안에 들어간다고요? 너무 많은 시선을 끌 텐데요. 아우구스투는 심호흡을 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딸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삐딱한 시선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헤나는 가브리엘의 손을 꽉 쥐며 그가 수락해 주기를 조용히 애원하는 듯했다. 감동한 환경미화원은 대답했다. 제가 올바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가씨가 저를 믿는다면 가겠습니다. 아우구스투는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모든 방향에서 비판이 쏟아질 것을 알았지만 한편 가브리엘이 살던 초라한 동네에서는 압박이 커지고 있었다. 하숙집 주인이 다시 다가와 밀린 방값을 독촉했다. 금요일까지 돈을 못 내면 내 물건들을 길거리에 내놓을 거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가브리엘은 고개를 숙인 채 그곳을 떠나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다. 아우구스투가 제안한 추가적인 일은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거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좀먹었지만 그에게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침내 미소를 찾은 어린 헤나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벽난로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단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과소평가했는지, 오직 의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이제 한 환경미화원이 딸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에게도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그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남자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문하기 시작했다. 헤나는 자신의 방에서 가브리엘과 아버지가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을 그린 새로운 그림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들을 모두 자신의 조용한 세계로 끌어들인 것 같았다. 마치 말없이 이제는 온전한 가족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수요일은 화창했지만 저택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우구스투는 교장에게 헤나가 가브리엘과 함께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전화기 너머의 교장은 놀라 숨을 들이켰다. 환경미화원이 따님과 함께 우리 학교에 등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아우구스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딸이 오직 그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겠습니다. 백만장자가 자신이 항상 인정을 받으려 했던 그 사회적 울타리에 공개적으로 도전한 것은 처음이었다. 복귀하는 날 아침, 해나는 학교 유니폼을 입는 것을 약간 꺼려했지만 가브리엘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소녀와 낡은 작업화를 신은 채 수줍게 웃으며 엘리트 학교의 대리석 복도를 나란히 걷는 단순한 남자. 시선은 즉시 그들에게로 향했다. 부모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학생들은 몰래 웃었으며 교사들은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하지만 해나는 이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브리엘의 팔을 더욱 꽉 잡았다. 마치 그가 옆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흔들 수 없다고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첫 수업 시간 내내 소녀는 침묵을 지켰지만 처음으로 흥미를 보였다. 칠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책에 낙서를 하고 때로는 수업 내용을 표현하는 작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가브리엘은 교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필요하면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며 모든 몸짓을 지켜봤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호기심에 다가왔다. 왜 너는 말을 안 해? 금발 소녀가 거의 도발적인 투로 물었다. 해나는 시선을 피했지만 가브리엘이 다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법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은 웃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생각에 잠겼다. 멀리서 따라온 아우구스투는 가슴이 아린 채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딸의 용기와 가브리엘의 단호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동시에 공기 중에 떠도는 편견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이 결정이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해나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해나는 가브리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너무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몸짓에 아우구스투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 남자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녀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백만장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후의 날들은 엄청난 변화의 연속이었다. 해나는 더 이상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더 자주 미소 지었다. 가브리엘의 존재 덕분에 그녀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교사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전에는 수수께끼 같았던 소녀가 이제 미술 수업에 흥미를 보였고 알록달록한 꽃과 새를 그렸으며 때로는 몸짓으로 참여하기 위해 손을 들기도 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찼던 다른 아이들도 점차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놀기 위해 다가왔지만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악의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매 순간 해나는 가브리엘의 든든한 존재를 꽉 붙잡았다. 마치 그가 그녀의 닻이라도 되는 것처럼. 멀리서 지켜보던 아우구스투는 달콤 쌉싸름한 감정들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딸이 마침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자신이 이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팠다. 아버지의 자부심은 질투와 뒤섞였고 매일은 겸손의 시험이 되었다. 늘 세심한 카르멘은 그에게 충고했다. 사장님,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가씨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투는 침묵했지만 집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가브리엘은 조용한 싸움을 계속했다. 방세를 내야 하는 기한이 다가왔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잠을 빼앗았다. 그는 저택 정원에서 추가로 일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밤에는 좁은 침대에 앉아 며칠 전 해나가 그에게 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웃는 소녀의 그림. 그것은 그에게 힘이 되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금요일, 쉬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무리의 남자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나를 고장난 인형이라고 놀렸다. 가브리엘이 반응하기도 전에 한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말했다. 아니야, 쟤는 말해. 너희가 들을 줄 모르는 것뿐이야. 해나는 놀라 그 아이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입술에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것은 작았지만 강력한 순간이었다. 가브리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옹호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우구스투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가브리엘 옆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종이에 3명의 인물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녀 아버지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우구스투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헨에게 두 남자는 똑같이 중요했고 아마도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말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다. 헨아는 토요일 대부분을 정원에서 가브리엘과 함께 식물을 돌보며 보냈다. 그녀는 잔디 위에 앉아 모든 몸짓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마치 장미를 가지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흥미로운 공연만큼이나 매혹적인 것처럼 가브리엘은 인내심을 갖고 단순한 단어들로 설명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헨아는 초롱초롱한 눈빛과 작은 미소로 반응했다. 그것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는 멀리서 지켜보며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에 휩싸였다.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위협감을 느꼈다. 내 딸이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게 될까? 그는 저택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이 대체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의 불안함을 눈치챈 카르멘이 부드럽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아가씨는 사장님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공간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두 분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날 밤 아우구스투는 다른 시도를 해봤다. 헨아 옆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브리엘이 만든 종이접기 중 하나를 쥐고 있었다. 헨아, 아빠랑 같이 놀아도 될까? 그는 물었다. 소녀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종이배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몸짓이었다. 아우구스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가브리엘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한편 저택 밖 가브리엘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방세를 내야 하는 기한이 지났고 하숙집 주인은 이미 가혹한 경고를 남겼다. 월요일에는 내 물건들을 길거리에 내놓을 거야. 더 이상 대화는 없어. 가브리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가진 것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좀먹었지만 동시에 헨아를 걱정하게 하거나 아우구스투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문제를 혼자 간직했다.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헨아가 새로운 그림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왔다. 종이에는 두 채의 집이 그려져 있었다. 한 채는 분명히 저택이었고 다른 한 채는 단순하지만 밝은 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이었다. 그 사이에 헨아는 두 건물을 잇는 다리를 그렸다. 아우구스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림을 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니, 딸? 그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딸은 이미 순수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두 세계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두 세계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시킬 무언가가 곧 일어날 참이었다. 월요일,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가브리엘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옷과 소지품들이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내심을 잃은 하숙집 주인은 문을 잠그고 팔짱을 꼈다. 내가 경고했잖아, 가브리엘. 석 달이나 밀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환경미화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길바닥에 버려진 자신의 물건들을 바라봤다.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두 아이와 매일 자신의 미소를 기다리는 헨아를 생각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따질 힘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낡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방을 끌고 걸어갔다. 한편 저택 안의 헨아는 불안해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창문으로 갔지만 트럭은 지나갔고 가브리엘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녀는 카르멘에게 달려가 앞치마 끝을 잡아당기며 절망적으로 거리를 가리켰다. 그 광경을 본 아우구스투의 가슴은 조여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지체 없이 운전기사에게 쓰레기 수거 경로를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낡은 여행 가방을 끌며 혼자 걷고 있는 가브리엘을 발견했다. 아우구스투는 차 문을 열고 가브리엘! 이라고 불렀다. 환경미화원은 놀랍고 창피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헨아는 그에게 달려가 마치 그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듯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우구스투는 차에서 내려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가브리엘은 망설였지만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쫓겨났습니다, 사장님. 방값을 낼 수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자존심과 연민이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우리와 함께 지내십시오. 제 딸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정이 아닙니다. 감사함입니다. 제 딸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헤나는 그 말을 듣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마치 그 순간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감동한 가브리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하며 차에 올랐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두 세계가 같은 지붕 아래서 살기 시작했다. 전에는 차갑고 조용했던 저택이 이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색깔과 소리를 얻을 참이었다. 가브리엘의 저택. 입주는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불편함을 동시에 일으켰다. 몇몇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이제 바스콘셀로스 가족과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카르멘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아가씨에게 필요했던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가브리엘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믿을 수 없었다. 반면 헤나는 너무나 기뻐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저택 복도를 뛰어다니며 가브리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세계 곳곳을 보여주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멈춰 서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종이접기 작품을 서랍에서 꺼냈다. 그녀는 눈빛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대신하며 그것들을 가브리엘에게 하나씩 건넸다. 감동한 가브리엘은 그녀 옆 카펫에 앉아 즉흥적으로 별 모양의 새로운 종이접기를 시작했다. 헤나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볼거리인 것처럼 숨을 죽인 채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아우구스투는 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불편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딸의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단순한 남자가 딸의 마음속에 그토록 깊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순간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룬 취약한 진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늘 조용히 식사하던 헤나가 포크를 내려놓고 얼굴을 들더니 짧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카르멘은 감동에 젖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우구스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식기를 떨어뜨렸다. 가브리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아가씨. 그것은 헤나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었고 그 영향은 엄청났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간 후 아우구스투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아프든지 간에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브리엘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회가 경멸했던 그 남자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바로 상처받은 아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이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도 생겨났다. 이 조화가 외부의 압력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아우구스투는 사회의 시선이 가혹할 것이며 더 큰 도전들이 이 예상치 못한 관계를 시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었다. 헤나는 단어뿐만 아니라 짧은 문장까지 말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카르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거나 목이 마르면 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화창한 아침에 일어났다. 헤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직 약한 목소리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였다. 아우구스투는 눈물을 쏟았다. 수년간의 침묵이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두 단어에 의해 깨졌다. 그 자리에 있던 가브리엘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헤나는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아저씨도요. 소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환경미화원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그저 지나가는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가족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곧 이웃들과 학교 지인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백만장자 딸이 이제 환경미화원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우구스투가 정신이 나갔다고 암시했다. 사회적 압박은 커졌고
곧 그의 문을 두드릴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비즈니스 회의 중 한 동료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우구스투, 따님이 유명한 심리학자들보다 쓰레기 수거원의 동행을 더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문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텐데요. 백만장자는 그 도발을 칼에 찔린 것처럼 느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딸은 다시 웃게 되었고 그것은 어떤 이미지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해나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축하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다른 그림을 가져왔다. 저택 앞에 손을 맞잡고 서 있는 3명의 인물, 그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가족. 아우구스투는 그것을 보고 마침내 삶이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교훈을 이해했다. 돈은 의사, 전문가, 궁전과 보석을 살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의 순수함이나 단순한 몸짓은 살 수 없다. 그날 밤 벽난로 앞에 앉아 무릎에 잠든 해나를 안고 옆에 앉은 가브리엘을 보며 아우구스투는 중얼거렸다. 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수년을 보냈지만 진실은 한 단순한 남자의 겸손이 제 딸을 저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고 저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카르멘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차갑고 조용했던 저택에는 부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탄생했다. 인내심, 용기, 그리고 인간미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다. 침묵과 고독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이제 목소리, 미소, 그리고 가장 큰 보물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으로 끝을 맺었다.